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또 내리고 나니까는 아침에 기차 탈 때는 엄청 날씨가 흐렸는데 또 날씨가 또 조금 좋아져서 네, 다행이고요. 네, 밑에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네, 부산이나 뭐 포항 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랄게요. 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친척분이 부산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상 보내주셨는데 그분 굉장히 고층 사시거든요. 69층인가? 그래가지고 69층에서 막 그 바다 찍은 사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비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사회 및 학습, 인지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가장 이렇게 좀 특징이 있었던 자, 부채꼴 모양. 얘는 뭐였죠? 부채꼴 모양. 고정, 그쵸. 고정, 간격. 여기 I가 인터벌이라 그래서 우리 척도할 때 그 네 가지 있었잖아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그러니까 걔처럼 얘도 똑같아요. 간격이 있어서 인터벌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얘는 고정, 간격. 그러면 얘는 V니까 변동 간격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얘는 뭐죠? 변동 비율. 네, 그래프가 제일 이렇게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빨리 우리가 무언가에 뭐 이제 연합이 된다든지 강화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반응이 그만큼 빨리 나오는 거. 그럼 얘는 고정 비율. 그럼 얘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인센티브라든지 우리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 네. 어디서 나온 거죠? 조작적 조건 형성. 네. 스키너 강화. 네. 자, 오늘은 이제 관찰학습을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 뭐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의미가 없었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들이 있죠. 큰 어떤 의미가 없었던 것들. 근데 걔하고 무조건적인 자극하고 연합을 시키게 되면은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무언가 보상이라든지 강화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할 어떤 비율을 높이는 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및 인지학습에서는 지금 그렇게 학습하는 거 말고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인간은 자연적으로도 직접 해보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불에다가 손을 꼭 집어 넣어야지만 그게 위험한 걸 알진 않잖아요. 그냥 보고서도 저거는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도 차 조심해야 돼. 뭐 진짜 태풍 오는 날 이렇게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돼. 나가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얘기를 듣고서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관찰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 95페이지 보시면요.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과는 달리, 달리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은 사실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심리가 어떨 것이다, 마음이 어떨 것이다 사실은 좀 유추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학습, 잠재학습, 통찰학습, 얘네가 다 인지학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자 관찰, 잠재, 통찰이 같은 표현은 아니고요. 각자 뒤에 보시면 이제 학자가 다 다르고 얘네를 묶어서 이제 인지학습이다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전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직접 경험을 해서 배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언가를 자꾸 뭘 줘.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와. 이거는 경험이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인지적으로. 네. 근데 이게 경험일 수도 있고요. 경험을 하면서 인지가 쌓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죠.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서도 갑자기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 요거를 인지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찰학습 밑에 개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의 학습은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관찰학습, 사회학습, 모방학습, 대리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같은 표현이에요. 관찰학습을 사회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모방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리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는 모두 같은 표현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네, 줄을 쳐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관찰학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분명 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세상에 재밌는 게 엄청 많죠. 액티비티한 뭐 활동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 히말라야에 직접 올라간다든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걸. 근데 거기에 등반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체능을 하시는 뭐 무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발레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짜릿함도 있고 막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나름의 좀 이렇게 보면서 막 응원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타인이 하는 걸 보고 약간 대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대리적으로 느껴지는 강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간접적인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자는 반두라인데 반두라는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관찰학습이 고전적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범위가 인지적 측면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고전적하고 조작적은 인지 과정은 생략하고 있죠. 생략이라기보다 언급하지 않고 있죠. 네, 그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반응이 나오게 되는 즉각적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과정 안에서 그 습득이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획득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인지적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지난 시간에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 인지적 과정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사람.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과 원리 뭐 여기에서 나왔는데 누구 있었어요? 앞장 넘겨봐. 기억해야 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앞으로 가면은 누구 있어요? 네. 레스쿨라 와그너. 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유기체, 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유기체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네,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하고는 다르게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만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은 관찰학습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관찰학습이에요. 네, 관찰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상황,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 뭐 학교 다니실 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사실 대학 때 이렇게 팀별로 발표하거나 혼자 나가서 PPT 발표할 때가 많죠. 그럼 이제 그때 발표하는 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 뭘 느끼세요?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발표를 굉장히 떨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준비를 많이 해온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조용했던 어떤 친구인데, 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오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잘 보지 못했는데, 또 발표할 때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또 느껴지는 게 있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는 뭐 얘기도 잘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관찰하면서도 뭔가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뭐 영상은 저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우리 책에서도 간접적으로 뭐 위인전이나 뭐 옛날 뭐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죠. 꼭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면서만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뭐 좋은 어떤 문구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도 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 오늘 아침에 그 부산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한 70층 높이에서 바다를 이렇게 지금 거기 막 파도가 엄청 쳐가지고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순간 역시 자연은 정말 자연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굉장히 미약하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겸손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본 건데 그 꼭 모델이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다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결혼하면은 이렇게 혹시 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아이가 뭐 이제 둘이나 세 명 정도 나시게 되면은 첫째보다 둘째, 셋째가 조금 더 빨리 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 그냥 느낌상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실 조금 그렇대요. 왜? 이미 앞에 어떤 롤모델이 있으니까는 따라하는 거죠. 그냥 보고서도,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첫째랑 둘째가 조금 나는데 제가 이제 막 첫째를 뭐 해야 될 거를 좀 안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좀 훈육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훈육이라기보다. 그러면은 둘째가 지금 4살이에요. 그러면은 살짝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변한 걸 알고 있고 지금 누나가 혼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는 살짝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벽에 이렇게 스스로 붙어서 이렇게 가더니 엄마 나는 장난감 다 치웠어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둘째를 혼낸 건 아니죠. 근데 보고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나는 엄마의 잔소리 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를 배운 거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걸 피해가려고. 나는 이걸 다 했어.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 영상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네, 교재를 볼게요. 9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2번까지 했고요. 네, 그래서 관찰학습 동그라미 1번 기억하시고요. 관찰학습 반두라 네, 인지적으로 관찰만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관찰학습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발달하고 성숙해지고 네, 학교에 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의 한 형태니까는 발달해가는 아동들이 뭘 봐요? 모델의 행동을 관찰한다. 그럼 이 모델이 누가 될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어떤 올바른 건강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모델의 행동을 뒤따르는 결과까지 보는 거죠.
저희가 아까 올림픽 뭐 예로 들었는데 이제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거 이제 따고 나면은 어쨌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메달을 따든 안 따든 그 뒷이야기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정말 이렇게 다 어려운 환경에서 피땀 흘리면서 엄청 고생하고 노력하죠. 그러는데 뭐 메달을 따신 분도 있고 안 따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뭐였어요? 과정과 결과를 경험하면서 학습이 되죠. 직접적으로. 왜냐면은 강화를 내 행동에 따라서 강화가 달라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 행동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체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뭐예요? 보면서 직접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과정을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죠. 뭐 동기가 올라온다든지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방법이나 전략적인 거를 좀 바꿔봐야겠다.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뭐 공부법이라든지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자, 얘의 주요 요인이 대리적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관찰로 보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뭐 이제 동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대리적 강화나 대리적 처벌. 대리적 처벌은 뭐죠? 제가 아까 저희 아들 벌 받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적 강화와 처벌이 있다.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보 인형 영상을 잠깐 보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게 풀 영상은 아니고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룹을 이제 아이들한테 먼저 처음에 성인 영상 나온 거 보셨죠? 성인이 이 보보 인형을 이렇게 때리는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영상은 사실 이제 남자아이만 나왔는데 거기 사진을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여자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이 같은 방에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 몇 명을 이제 차례대로 넣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영상을 본 아이들 폭력적인 어떤 그 인형을 좀 무차별하게 때리는 여기 영상에서도 어때요? 그 아이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방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도구들을 사용해서 때리고 좀 무서운데 그 장난감 총이었겠죠? 네, 총으로도 이제 보보 인형을 약간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본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성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뭐 친절하게 하거나 이런 영상을 본 아이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거를 이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도 또 했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EBS 건 소리 나오고요. 잠시만요. 얘도 하나 같이 볼게요. 어때요? 보시니까? 네, 나중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실 때 TV 시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한 장 넘겨보시면은 96페이지 한번 3번 보시겠어요? 3번에 이 연구 결과가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겠죠. 이전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옛날 연구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TV 미디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이제 처음 나오던 아마 그런 시기였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위험성,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근데 요새는 TV 보면 어때요? 이제 자막에 뜨죠. 뭐 12세 이하 뭐 이렇게 아니면 15세 뭐 영화도 몇 세 이하는 볼 수 없다. 뭐 아니면 적정 뭐 연령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이전까지는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본능이라든지 내재된 어떤 욕구, 갈등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뭐예요? 이 어린애들이 이런 어떤 공격성에 대한 욕구? 이게 정신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애들이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악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냥 따라한 거죠. 네.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은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면 그냥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형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렇게 확 인간한테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센세이션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게 폭력물 시청 이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제로 폭력물이 많이 담겨 있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은 사람의 공격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입증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들 중에 막 자동차 막 질주하는 영화들 있죠. 그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그런 영화들이 미국에서 꼭 이제 어떤 시즌마다 개봉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게 개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올라갔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물 시청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탈민감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감각적응처럼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보보 인형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반두라, 관찰학습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관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배웠다기보다 단순히 모방한 거, 요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환경한테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존재인 거죠, 사람이. 근데 관찰학습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보고 모방이지만 내가 이거를 보고 이제 요 영상에서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방한 거였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저거를 따라 할 건지 말 것인지, 저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과감하게 뺄 것인지, 우리가 뭔가에 대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어른들은 나쁜 행동 보고서 따라하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저거는 뭔가 당연히 처벌까지 뭐 범죄 수준은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고의적인 행위거나 악의가 담겼다든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행동주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제 반드라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면 인과적인 부분은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화도 생각해 보시면은 강화가 내 행동에 따라서 뭔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고려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언급 안 했던 부분을 이제 반드라가 이런 부분도 인간한테는 분명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하고 환경이 어떻게 환경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앉아 계시는데 집에서 만약에 이거 보시면 어때요? 맥락이 달라지고 맥락이 달라졌다는 거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누워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다 예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잠옷 차림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같아도 여러분이 여기가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을 때야, 너무 적을 때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외부 사건이 동일한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살아왔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동기, 신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꽃이나 예쁜 어떤 식물을 봤을 때 누군가한테는 예쁜 식물이고 예쁜 꽃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별로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아무 감흥을 주지 않는 물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에 대한 신념이나 어떤 동기,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 기억, 기대 이런 것들이 뭐에 미친다고요? 우리의 행동 패턴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거는 어떤 한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할 때 보편적인 예측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예측력이죠.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지금 상호결정론이라고만 써 있는데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혜적 결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똑같은 표현이요. 상호결정론하고 그 그림에 보시면 이제 삼각형이 나와 있죠. 호혜적 결정론. 시험에서는 둘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거 반두라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호혜적 결정론.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처음 이렇게 막 심리학 배울 때 아니 분명 저 책에서는 상호결정론이라고 했는데 다른 책 보면 또 다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행동, 네,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도 개인적인 게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산을 가는데 산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개인적 요인, 이거에 의해서 환경이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갑자기 우르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산악회에 들고 같이 가자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하면은 갈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행동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가봤어요. 가서 우선 배워봤어. 근데 배우면서 뭔가 스스로 개인 내적인 동기가 향상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쾌함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 자체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가서 우선 배워보기로 했는데 배움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높았으나 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별로 흐리고 별로 좋지 않고 무섭고 막 괜히 싫고 그러면은 이 경험 자체가 또 싫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환경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저거 되게 별로일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도 있죠. 응. 공부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 힘들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도 하죠. 느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딱 우리가 환경 하나에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호혜적 결정론, 상호 결정론. 반두라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자 상호 결정론이라고 해서 교재에 보시면 이런 거 동그라미 하나를 쳐주시고요. 자, 이전에는 좀 이렇게 환경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작적보다 더 수동적인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 환경론적 관점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개인에 있는 것들, 인지, 정서, 신체 상태, 그 다음에 행위, 결정, 그 다음에 사회의 문화적 특성. 근데 사회 문화적 특성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가 어느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그냥 생각을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 행동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환경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얘를 사회인지학습, 사회인지조망, 그 반두라가 사회인지조망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하고 상황하고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게 이제 호혜적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선천성, 후천성이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환경도 같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거죠. 이거는 관찰학습이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타고난 걸 배우는 게 아닌 것처럼 같이 작동해서 배우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다. 요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 결정론 얘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은 상호 결정론이 답으로 객관식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 결정론에 들어가는 요인 중 아닌 것은 딱 세 개니까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자,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이 반두라가 제일 유명한 거는 보고 실험을 하면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개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자기 효능감이야.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자기 효능감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약간 자신감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실제로는 수행 능력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죠. 도전해 볼 수 있죠. 자기 효능감이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 그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어때요? 뭔가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나가서 실제 하는데 자꾸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동기가 없을 가능성, 동기 자체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저걸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동기가 충만한 거죠. 자기 효능감 한번 보시면은 시험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어떤 과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능성에 대한 신념. 근데 이 신념이 나 스스로 내가 나한테 가지는 신념이죠. 동그라미 그 기억 밑에 있는 얘가 시험 문제로 이렇게 질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 자기 효능감, 자신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효능감이고 우리가
이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과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더 많이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실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은 어때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 어쨌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기효능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다들 어쨌든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 잘 몰라. 근데 이제 아이들 대상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우선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척도 배웠을 때 척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지 이런 거는 뭐 명명척도, 서열척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지가 있어요. 이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그럼 거기를 했을 때 질문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점수가 높게 나온 친구들은 이제 자기효능감이 높은 거죠.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믿음이 높은 거죠. 그게 높은 아이들과 그게 낮은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주고서 이거를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보이는 성취도나 아니면은 실제 끈기, 노력,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배제하고 자기 효능감 하나만 봤을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과제, 계속 이제 이런 연구들이 워낙 많이 돼서 쉬운 과제만 주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나 하고 나면은 레벨을 계속 올리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풀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도 줘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들은 과제를 금방 포기해 버리지만 뭐 친구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보다 어쨌든 더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해가지고 수행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으시죠? 자기 효능감이 높으셔야죠. 근데 자기 효능감이 어릴 때 사실은 이제 뭐 부모님들이 좀 잘할 수 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이제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데 뭐 만약에 그런 걸 별로 못 받았다 그러면 스스로 많이 내가 나한테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넘어가 보시면은 자기 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이 과제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면 존중감.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자존감은 정확하게는 이제 자아 존중감이고요. 이 자아 존중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자아 효능감은 어떤 과제나 목표를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갖고 있는 포부, 믿음, 신념이면은 자아 존중감은 뭔 것 같아요? 자아 존중감. 내 존재에 대한 태도나 정서, 뭐 우호적인 태도,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도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좋은 태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근데 왜 내 태도가 왜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니까 달라지죠.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디서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다,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인지, 정서, 행동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 박자가 다 들어간 게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를 타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것들 아니면은 행동적인 것들 또 정서, 행동, 인지, 생각적인 것들, 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해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자꾸 이렇게 남들이 아무 말 안 하는데도 혼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존감은 반두라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뒤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시 나올 거고, 이게 헷갈리니까 아마 이렇게 교재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반두라는 자, 효능감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까지 해야 될까?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은 쉬고 할게요. 네. 반두라 자기 효능감 진짜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여서.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네. 하도록 하고요. 요 쉬는 시간에 한번 감각과 지각 그 뒤에 문제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